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의 사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조직적 사찰이 있었다고 했고 노무현 정부 때의 사찰은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해킹으로 화이자 백신 원천 기술 탈취를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국내 시설에도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인사를 두고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청와대는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이 동해 인근 민간인 통제선 안에서 CCTV로 탈북 남성을 발견해 3시간 만에 검거했습니다. 최전방 경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입니다. 충남 보일러 공장에서 온풍기 바람을 타고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집단 감염이 일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영국에서 치명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 확인됐습니다. 해당 바이러스는 영국발 변이처럼 전염력이 높은데 항체와 백신 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비판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국정원 사찰 문제가 느닷없이 전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한 언론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작성한 대규모 민간인 사찰 목록이 있다고 보도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 사찰이라는 딱지가 붙은 문건이 등장했을까?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의힘 부산시장 유력 주자인 박형준 후보를 겨냥한 음모가 깔려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수석이었다는 사실 때문이죠. 논란이 커지자 오늘 박지원 국정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더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국정원의 조직적 불법 사찰은 이명박 정부 이후에 있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의 사찰은 개인의 일탈이나 자발적인 사찰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어처구니 없는 설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2월 청와대 지시로 당시 국정원이 특명팀을 꾸리고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문화계 인사 등을 조직적으로 사찰한 것은 불법이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게 불법 사찰 정보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물었고 불법이다. 왜? 국정원은 직무범위 이탈 정보로 판단했다고 했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미행과 도청 방법을 사용했다는 근거는 없다. 정보위에서 열람을 의결하면 당시 사찰과 관련한 문건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진 박근혜 정부 땐 사찰 중단 지시가 없었다는 점에서 국정원 사찰이 지속됐다는 개연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과 관련해 박지원 원장은 불법 사찰이 없었다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DJ 정부 때 국정원이 1,800명을 상시 도청해 재판받은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났고. 당연히 불법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당시에도 파기를 해서 없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노무현 정부 당시 노 전 대통령 친인척을 국정원이 사찰했다는 주장에는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에 의한 일탈이 있었지만 참여정부나 이런 데에서는 그러니까 국정원 전체가 국정원의 조직이 공조직이 동원되는 그런 사찰은 없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여야가 이번 논란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보궐선거를 50여일 앞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사찰을 거론하며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의 연루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 이에 대해 국정원은 박 예비후보가 관여됐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진 뒤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겨냥해왔습니다.
신영대 대변인은 불법 사찰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 부산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국정원장은 박 예비 후보가 불법 사찰에 관여됐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국회 정보위에서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또 이 이슈가 선거에 연관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형준 혹은 당시 정무수석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여기서 답변을 해줬어요. 박 예비 후보는 여권의 선거용 공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거대한 선거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정보를 흘려주고 그 정보를 가지고 여당 대표가 또 확산을 시키고. 박지원 원장은 불법 정보를 폐기하는 내용의 국정원 60년 불법 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찬성한다면서도 민주당 정권 시절에 불법 사찰이나 감청 의혹도 함께 정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자, 이 논란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그제와 어제 저희는 박범계 법무장관의 첫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고 이 갈등이 결국 비서관들의 사표 소동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단독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핵심은 청와대 내 소위 조국 라인의 주장에 밀려 신현수 민정수석의 의견이 이번 인사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표를 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즉각 반리하긴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 발등의 배경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어서 파장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임명된 신현수 민정수석이 지난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수석은 지난 검찰 고위관부 인사 논의 과정에서 배제당하자 항의 차원에서 사의를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른바 조국 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상급자인 신 수석의 뜻과 다르게 박범계 법무장관과 협의를 주도한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신 수석이 사의를 밝힌 이후 이 비서관도 거취를 고민하면서 이광철 사의설도 여권에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신 수석의 사표를 즉각 반려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민정수석에 임명된 신 수석은 최악으로 치닫던 윤석열 검찰과의 갈등을 수습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을 장악하고 있는 조국 라인에 밀렸지만 이번 사표 파동 끝에 재신임되면서 금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목소리를 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청와대는 두 사람의 갈등설에 대해 비서관이 수석의 뜻을 거스르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예, 이 문제는 여권과 윤석열 검찰과의 갈등을 수습하려는 대통령의 의중과 달리 이른바 조국 라인이 막후에서 여전히 힘을 쓰고 있다는 논란과 맞물리면서 일파만파로 파문이 번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와 논란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청와대 민정실의 이 심상치 않은 기류, 결국엔 이제 최근 검찰 간부 인사에서 드러났다 이제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신현수 민정수석이 임명된 건 지난해 12월 31일이죠. 이른바 이 추윤 갈등으로 민심이 악화됐던 상황을 수습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검찰 출신을 쓰지 않겠다던 문 대통령이 이 검찰 출신이죠. 신 수석을 발탁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도 두 사람이 좋기 때문에 이 갈등 수습이 가능할 걸로 본 겁니다. 예. 하지만 이달 초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는 등 이 추미애 장관 때와 인사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진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현수 수석이 처음 임명될 때 윤 총장과도 관계가 좋지만 대통령과의 관계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두텁다 이제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보니까 조국 라인의 핵심인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했다 이런 거죠.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이 신 수석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윤석열 총장도 인사 결과에 크게 화를 냈다는 후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저희가 처음에는 이광철 비서관이 사의를 밝혔다 예. 이런 보도를 해드렸는데 오늘 확인된 걸로 보면
신 수석도 사표를 냈다. 대통령이 물론 그렇죠. 반려했습니다만 네. 마음이 많이 상했다 이제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두 사람 사이에 이게 뭐 크게 문제가 없다, 갈등이 예.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었는데요. 예, 당연히 그러겠죠. 심지어 두 사람이 죽에 잘 맞는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예. 사실 청와대로서는 두 사람의 갈등이 사실이더라도 쉽게 인정할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신 수석이든 이 비서관이든 이 사의 표명 사실을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할 경우에 그 자체로 이번 검찰 인사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제저 이 문제를 처음 보도한 뒤에 이 후속 취재를 위해서 청와대에 확인 요청을 했을 때 청와대 관계자는 이 사실과 다르다 이러면서 이 강한 표현까지 동원을 했었는데 결국엔 신 수석이 임명 2달 만에 사표를 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민정수석실 내부의 갈등설이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신 수석의 사표도 반려되고 이광철 비서관의 사표 소동도 없었던 일이 됐는데 예. 결과적으로 보면 신 수석이 사표로까지 항변을 했는데도 청와대가 이광철 비서관을 끝까지 지키려 했다. 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이광철 비서관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비롯해서요, 이 정권 관련 수사에 사건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예. 저희 취재 결과 이 비서관은 수사를 앞두고 청와대를 떠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직에서 물러나서 수사를 받을 경우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예,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비서관이 민간인으로 나가서 수사받을 경우에 뭐 여러 가지 파장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인데 예. 자, 결국 이번 주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지금 예정돼 있죠. 이걸 보면 또 어떤 분위기였는지도 또 중간 점검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재차 유임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휘하의 이 차장 또 부장검사 인선이 이번 인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이 청와대가 신수석을 눌러 앉힌 만큼 지난번처럼 이 이광철 비서관 뜻대로만 인사가 진행될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예. 하지만 이 조국 라인의 기세가 여전히 막강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부적으로는 타협을 시도하거나 또 잘 안 되면 재차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을 듯합니다. 자, 이번 취재 결과를 보면 앞으로 두고 이 이른바 조국 라인의 문제가 이 청와대의 고민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군요. 네. 예, 서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국정원 발표 얘기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사찰 문제 말고도 북한과 관련한 중요한 변화들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띈 게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원천 기술이 해킹됐다는 보고였습니다. 국정원이 해킹 주제를 특정하진 않았습니다만 얼마 전 미국 언론이 북한의 화이자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보도한 걸 감안한다면 북한의 소행으로 봐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국내 주요 인사 100명에게도 메일을 보내서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하루 평균 158만 건의 사이버 공격 시도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미국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원천 기술이 해킹됐다는 보고였습니다. 또 사이버 공격 중에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원천 기술 탈취 시도가 있었고 화이자는 탈취됐다고 했어요. 해킹 당했다고.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도 북한이 화이자 등의 백신 원천 기술 해킹을 시도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해킹으로 화이자 백신 기술이 북한에 넘어갔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정원과 여당은 화이자 해킹 주체가 북한이라고 명시해서 보고한 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해킹 시도도 늘었고 수법도 다양해졌습니다. 북한은 국내 행정망 침투를 위해 주차관리업체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첨단 기술과 금전 탈취를 위해 해킹 메일도 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주요 인사 100여 명에게 해킹 메일을 유포한 것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싱가포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빼돌리는 등 최근 4년 동안 약 2조 원을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코로나 차단을 위해서 국경을 봉쇄하면서 지난해 경제 규모가 무려 75%나 쪼그라들었고 쌀이 100만 톤이나 부족해서 식량난도 최악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인기가 있는 한국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에 처형까지 하는 이른바 한류 처벌법까지 만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서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비사회주의를 악성 종양으로 규정하고 한류 처벌법으로 불리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제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남한 영상물을 유입, 유포하는 거는 최대 사형까지 하고 시청하는 거는 기존에는 징역 5년까지였는데 이걸 15년으로 이제 강화했다. 최악의 경제난으로 내적 통제 강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북중 교역 규모가 2019년보다 75% 감소했고 9월 국경 전면 차단 이후엔 전년 대비 99%까지 줄었다고 했습니다.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북한에 필요한 식량은 550만 톤인데 지난해에만 100만 톤이 부족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경에 접근하는 사람과 조류, 짐승까지 무조건 사살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정원은 1년째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는 리설주에 대해 아이들과 잘 놀고 있다며 방역 문제로 등장을 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여정은 부부장으로 강등된 이후에도 위상에는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지위가 내려간 것은 김정은의 권위를 부각하고 그다음에 내외의 관심을 낮추기 위한 방편이며 또 김정은의 영문직함은 체어맨에서 프레지던트로 변경됐고 걸음걸이 등을 분석한 결과 건강에 이상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빗장을 더더욱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우리 군의 최전방 철책이 또 뚫렸습니다. 오늘 새벽 20대 북한 남성이 휴전선을 넘었고 5km 남쪽 군 초소 CCTV에 포착됐지만 군은 3시간이 지난 뒤에야 대규모 작전까지 펼쳐서 이 북한 주민을 붙잡았습니다. 해당 부대는 9년 전 이른바 노크 귀순으로 그리고 작년엔 철책 귀순으로 문제가 됐던 곳입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4시 20분 강원도 고성군 최전방 철책에서 약 5km 남쪽의 민통선 검문소 CCTV에 거동 수상자가 포착됐습니다. 군은 북한 도발 대응 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수색대를 투입한 끝에 CCTV 포착 3시간이 지나서야 20대 남성 1명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1차 진술에서 북한에서 왔고 귀순 의사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동부 전선의 전투준비태세 검열단을 파견해 남하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대는 지난 2012년 북한군 병사의 노크 귀순, 작년 11월 북한 남성이 철책을 전파한 지 14시간 뒤에야 붙잡은 철책 귀순 사건이 일어난 곳이지만 또 뚫린 겁니다. 2021년 우리 군은 최우선적으로 평시 경계작전의 완전성을 제고한 가운데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하여 철책이 뚫릴 때마다 미봉책으로 위기를 넘겨온 탓에 경계 실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가족과 친지 모임을 통해서 확산된 감염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연휴에 모인 일가족이 감염됐고 이 감염이 직장까지 번졌습니다. 유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1일 부산 남구에서 모인 일가족 8명 가운데 6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앞서 장례식장에서 확진자를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가족 1명이 다니던 회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가족 중 3038번이 근무하는 보험회사에서 7명이 추가 감염되었습니다. 전남 순천에선 설을 맞아 간호사 딸이 다녀간 뒤 부모 등 3명이 확진됐습니다. 연휴 기간 가족 지인 모임을 통해 감염이 잇따라 나오고 실내 체육시설과 병원 등 집단 감염도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는 나흘 만에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설 연휴 후 일상 복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으로 사람 간 접촉 증가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확산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경기 여주의 시리아인 친척 모임에선 2명이 추가돼 확진자는 총 24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변이 감염 여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충남 아산에서는 나흘 전 한 보일러 공장에서 시작된 감염이 오늘까지 90명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밀폐된 공장 안에서 온풍기 바람을 타고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덕현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은 충남 아산 탕정면의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입니다. 설 연휴인 지난 13일 최초 확진자 1명이 나온 뒤 어제 43명, 오늘 38명 등 최근까지 최소 9명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공장에서만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공장은 폐쇄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직원 확진자 57명 가운데 54명이 근무한 F동에서는 온풍기와 공용 탈의실, 회의실, 자판기 등 곳곳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바이러스가 밀폐된 공장 안에서 온풍기를 타고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F동은 전체 공장 근로자 641명 가운데 3분의 1인 2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수조사 결과가 다 나온 상황이 아니어서 추가 확진자는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확진된 직원 가운데는 나이지리아와 네팔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 데다 직원 가족 중에서도 10명이 2차 감염되면서 설 연휴 가족이나 지인 간 만남을 통한 추가 전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자, 그런데 백신을 둘러싼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정부가 화이자와 노바백스 백신 2,300만 명분을 추가로 구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인 고령층에선 백신 선택권을 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화이자 백신 1,000만 명분을 3분기에 공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50만 명분은 다음 달 말로, 300만 명분은 2분기로 앞당기는 동시에 추가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노바백스와도 2분기에 2천만 명분의 백신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충분한 물량을 최대한 조기에 도입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계약대로라면 2분기부터 접종 가능한 백신은 모더나와 얀센까지 5종류에 이릅니다. 효능 검증이 안 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야 하는 고령층의 불만은 높아졌습니다. 나이 때문인가 왜 우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야 하나? 딴 제 것도 많이 있는데. 정부에서 지시하면 그만이야.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노바백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이 국내에서 생산 공급되고 상온 보관이 가능해 방문 접종도 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정부도 고령층 접종 백신을 변경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걱정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70%가량 높고 남아공 변이는 백신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이 두 변이의 나쁜 특성만 합쳐진 걸로 추정되는 새로운 변이가 영국에서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유혜림 기자입니다. 에든버러 대학의 연구진이 영국과 덴마크, 호주 등 10개 나라의 바이러스를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영국인 32명이 지금껏 보고되지 않았던 새로운 변이에 감염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변이는 기존 영국발 변이와 유전 정보가 유사한데 남아공발 변이의 특징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전염력이 70% 높고 치명률이 30% 높은 영국발 변이와 비슷하면서도 만들어진 항체의 효과가 떨어지는 남아공 변이의 나쁜 특성이 함께 나왔다는 겁니다. 이 변이의 전염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남아공에선 완치자가 재감염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What this basically tells us, unfortunately, is that past infection with the earlier variants of the virus in South Africa does not protect against COVID-19 illness. 미국에서는 8종의 새로운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종은 LA 지역의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이른바 캘리포니아 변이로 불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배구계의 또 다른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번에는 신인 선수를 가해자로 지목했는데요. 계속되는 폭로 속에 일부 가해자는 당시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 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김관 기자입니다. 학폭 미투에 불씨가 됐던 이다영의 SNS입니다. 또 다른 배구 학폭 선수 피해자에게 확실하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학폭 미투 사건 전 이다영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성찰이 한참 모자라 보입니다. 괴롭힘에 매일매일 죽고 싶었다는 피해자는 사과조차 쉽게 받아내지 못했고 2차 가해에 신음했습니다. 배국의 학폭 미투가 자주 올라오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한 구단 신인 선수에 관한 얘기도 또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입니다. 외신들도 한국 스포츠의 처절한 민낯을 주목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하계 동계올림픽 10위 안에 드는 스포츠 강국 한국에 신체 언어적 폭력이 만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배구연맹은 학폭 전력 선수는 아예 프로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 길이 전면 봉쇄가 되는 것입니다. 추후라도 거짓이 밝혀지면 영구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가 많게는 10년의 세월 동안 입을 열지 않았던 건 소위 팀 내에서 잘 나가는 가해 선수를 지목해봤자 구단 또는 학교에서 묵살되기도 했기 때문이죠. 이 학폭의 배경이 되고만 체육계 성적 지상주의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배구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재영, 이다영 자매. 되게 영광이고 정말 행복해요. 더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하지만 학교 폭력 가해자로 밝혀지며 전 국민 공분의 대상이 됐죠. 남자 배구의 송명근과 심경석도 피해자의 폭로로 사실상 코트를 떠났습니다. 잇따른 학폭 미투. 폭력 수위만큼이나 학교 폭력을 대하는 체육계의 자세도 충격을 안겼죠. 성적만 좋으면 학교 폭력도 눈 감는다? 송명근의 가해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던 피해자는 감독조차 이 일을 덮고 싶어서 조용히 넘어가자고 사정사정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성적만 좋으면 선수의 일탈도 지도자들이 눈 감으려 한다는 거죠. 단체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위계 질서도 있고 또 이 스포츠라는 것은 성적 지상주의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기량 좋은 선수가 팀 성적을 좌우하다 보니 실력이 곧 권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재영, 이다영의 가족이 경기 중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폭로 역시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체육단체도 아니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피해자 측은 구단과 협회, 대한체육회 모두 방관자라며 소속팀의 아니란 대처가 폭로를 결심하게 했다고 했죠. 폭력 피해를 알린 뒤에도 가해자를 감싸거나 사건을 덮기 바빴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폭력 문제에 대처하기에 비교적 엄격한 처리 기준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폭행이 관행처럼 뿌리박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개선 의지가 없는 거죠. 피해자들 역시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는 것도 문제. 송명근의 피해자는 배구에 대한 미련만 없었어도 용기 내서 다 말했어야 하는 건데 후회를 10년을 갖고 살았다고 했죠. 팀 성적이 자신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소위 팀의 에이스를 문제 삼을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우리에 적응하지 못하면 지금 여태까지 해온 것이 다 물거품이 될 거라는 두려움과 공포증 때문에 반복되는 체육계 폭력의 고리 언제쯤 끊어낼 수 있을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피해자 왜곡에 미국 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강한 반발이 일었죠.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달라며 오열했습니다. 외교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존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논문입니다.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매매 계약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강제성 없는 계약에 의한 성매매로 규정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944년 16살 나이에 일본군에 끌려갔던 이용수 할머니는 내가 증인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역사에서 한 증인이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있어 그거에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악랄하게 그렇게 이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묵혀둬선 안 된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수사청이요. 우리 같이 갑시다. 같이 국제헌법재판소에 가서 똑바로 밝힙시다. 이 할머니는 돈이 아니라 가해 사실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오열했습니다. 대통령님 꼭 일북한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국제법정에 나가서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하게 하여 주십시오. 꼭 되거나 하여 주십시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열리려면 우리 정부가 제소를 결정하고 일본 정부가 동의해야 합니다. 우리 외교부는 신중한 검토를 약속했지만 일본 정부는 논평을 삼가겠다며 회피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한 터널에서 트럭에 불이 나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피해를 막은 건 출근 중이던 1년차 소방관이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출근 차량이 몰리는 오늘 오전 8시쯤 터널을 달리던 트럭의 적재함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길이 커지는 순간 승용차에서 한 운전자가 내리더니 불난 트럭으로 달려갑니다. 터널 내 소화전을 꺼내 불난 트럭에 물을 뿌리며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습니다. 불과 싸우는 시민은 양산소방서 소속 이중현 소방사. 출근하던 중 트럭 화재를 목격한 이중현 소방사는 방호복도 없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보호장구는 제가 착용하고 있지 않았지만 현장에 불을 보고 그걸 그냥 놔두면 오히려 더 큰 재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중현 소방사가 초기 15분 동안 불길의 확산을 막았고 곧이어 소방대가 출동하면서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출근길에 이동이 있을 시간이거든요. 서로 당황을 해서 일단 교통사고가 나고 터널 내부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현직 소방관인 아버지를 따라 소방관에 지원한 이중현 소방사는 지난해 2월 임용됐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는 25살 신참 소방관의 발빠른 대응이 대형 참사를 막았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로 24시간 영업을 하던 PC방이 그동안 밤 9시에는 문을 닫았었죠. 이 틈을 타서 가출 청소년 일당이 수도권 PC방을 돌면서 2,500여만 원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배상용 기자입니다. 불 꺼진 서울의 한 PC방입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이 현금 보관함을 열더니 현금을 꺼내갑니다. 이 남성은 수원의 한 PC방에도 나타나 400만 원가량의 현금과 상품권이 든 금고를 통째로 들고 달아납니다. 도둑이 든 PC방 업주들은 속이 터집니다. 9시로 영업시간 되면서 아무래도 예 매출이 좀 떨어진 상태였는데 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엎친 데 덮친 거잖아요. 16살 A군 등 청소년 4명의 PC방 터리 범행은 지난달부터 시작됐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PC방이 문을 닫는 밤 9시 이후 감시가 허술한 틈을 노린 겁니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 PC방 13곳을 돌며 현금 2,500만 원을 훔쳤습니다. 이들은 도시 한 곳당 PC방 한 곳을 털면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가출을 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군 등 청소년 4명을 구속하고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에 극단적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유흥업소 업주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채무 압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유흥주점 출입문에 집합금지 명령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 업주 45살 A씨가 설 연휴인 지난 1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인들은 A씨가 2년 전 가게 한 곳을 새로 여는 등 사업을 확장했지만 지난해부터 자금난을 호소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빚이 있는 상황에서 지출은 해야 되고 이자도 줘야 되고 장사가 안 되니까 저런 친구들은 장사가 안 되는 게 그냥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심각하게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런 이야기들을. 악순환에 빠진 A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 영업을 제대로 못하면서 극심한 채무 압박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내 유흥주점 협회장을 지낸 A씨는 숨지기 전 지인들에게 설 인사 메시지를 보내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외부인 출입이 없는 점을 고려해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흥음식점 중앙회 경남지회는 내일 경남도청과 민주당 경남도당사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수도권 지역은 밤 10시까지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죠. 숨통이 좀 트였다는 반응도 있습니다마는 이른바 2차 모임이 이뤄지는 호프집 등은 여전히 생계의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이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낮 3시 30분, 임남영 씨가 가게 문을 엽니다. 매장 불을 켠 뒤 맥주 기계를 살펴보고 테이블을 닦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가게 손님은 하루 평균 13.5명. 영업이 1시간 연장된 어제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9시 전후로 2차로 오시는 손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손님들이 거의 못 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대학교 근처의 이 호프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받으면서 단체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맥주를 마시기 위해 오는 이른바 2차 손님을 받아야 하지만 1시간 연장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2차 위주로 하는 영업소이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호프집 종사자 등이 포함된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밤늦게 손님이 몰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0시 이후부터 또 손님을 받아야 하는 또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 업종들 같은 경우는 해결책이 되질 않는다. 비대위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며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달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달 고용 사정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통계가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해법은 다시 공공일자리였습니다. 1, 4분기 안에 공공일자리 90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선거용 알바를 양산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위기 상황이 이미 고용 통계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와 오늘 최악의 고용위기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공공일자리 확대를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노인과 청년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58만 개를 만들었는데 다음 달까지 30만 개 이상을 추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난달 기준 실업자 수 157만 명의 60% 정도를 2달 만에 공공일자리로 대체하는 셈입니다.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나눠주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일자리가 무슨 붕어빵입니까? 전문가들도 정부의 규제와 코로나로 줄어든 민간 일자리를 단기 공공일자리로 늘리는 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앞서 보신 일자리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정부의 이런 대책들이 묘하게 자꾸 선거와 겹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의도가 있든 없든 정부 정책이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는 순간 그 정책 효과가 반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4차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야당은 선거 이후에 주는 건 왜 안 되냐고 반문하면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 제한 업종 105만 명, 매출 감소 일반 업종 가운데 연매출 4억 원 이하 175만 명으로 총 280만 명이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에는 일반 업종 지원 대상을 연매출 1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냥 10억까지 그냥 하려고. 이렇게 되면 지급 대상이 200만 명 이상 늘어나면서 전체 소상공인 533만 명 중 약 500만 명이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여당은 과세 자료가 없는 노점상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신규 자영업 상인들의 경우도 좀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디까지 커버할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좀 검토하고. 국민의힘은 선거 전에 대충 돈잔치를 벌이고 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4월 7일 이후에 지급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 논리가 뭔지 확실하게. 홍 부총리는 선거 뒤 또 추경을 할 것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다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당한테는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와서 여기서 좀 분풀이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사과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가 30조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에는 추측이 심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최연입니다. 정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면서 주식 투자에 뛰어든 미성년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수가 지난 한 달 동안에만 4만 개 가까이 늘었고 2살 아이가 억대 계좌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상속 수단이기도 하고 일찌감치 재테크 교육을 시키겠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든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세 권중군. 알바 등을 하며 차곡차곡 모은 돈 2,500만 원으로 지난해 4월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경제책을 보며 스스로 종목을 골랐다는 권군의 수익률은 44%. 와, 이렇게도 돈 벌 수가 있구나라는 그때 큰 깨달음을 받은 10년 후, 20년 후까지 쭉 안 팔면서 계속 이렇게 갖고 있을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주식하면 떠오르는 지금으로서는 10대에서는 제일 대표가 되고 싶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돈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이라던가 세상의 그 세계 뉴스를 항상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안목을 갖는 것. 주식 투자에 뛰어든 미성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만 19세 미만이 만든 주식 계좌는 3만 8천여 개로 1년 전에 15배에 달합니다. 온라인엔 자녀에게 적금 대신 주식을 권하겠다는 글이 넘쳐납니다. 주식 수익률이 높다는 기대감이 퍼진 데다 증여 혹은 공모주 혜택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살 아이에게 억대 주식 계좌를 터준 부모도 있습니다. 그 인원 명의가 좀 더 많은 쪽이 유리한 청약 방식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장기 투자를 통해서 시간의 위험을 분산하면서 우량 자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니즈도 그 미성년 신규 계좌 개설의 상당 부분을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주식 열풍이 현실을 반영한 추세이긴 하지만 과도한 액수를 동원한 단기 투자는 변동성 대응이 어려워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쿠팡이 며칠 전 미 뉴욕 증시에 상장하겠다고 발표해서 큰 화제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왜 국내 증시가 아니라 미국으로 가느냐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과 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쿠팡이 왜 미국으로 갔는지 그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석기 기자. 네. 일단 상장을 하는 건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인데 미국이 좀 유리하긴 하겠죠. 실제로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 쿠팡의 기업 가치를 미 현지 추산대로 최대 55조 원으로 볼 경우 코스피 상장 시 시가총액 6위 정도의 진입이 예상됩니다. 예. 삼성, SDI, 현대차와 비슷한 규모죠. 증시에 기대감이 큰 요즘 대형주가 급 부상한 셈이니 투자자들이 주목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이 쿠팡 시총은 대략 혼다나 트위터 정도로 140위에서 150위권 정도가 예상되죠. 예, 정말 뭐 이렇게만 된다면 상당한 성공을 하는 셈인데 그러나 꼭 돈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다른 배경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쿠팡이 미국에 제출한 상장 신고서엔 한국에서 기업 경영을 하려면 어떤 위험이 뒤따르는지 소개한 항목이 있는데요. 원문을 보시면 한국 정부가 규제를 가한다. 경영진이 형사 책임을 직접적 또는 대신해서 질 위험이 있다. 이 경우 회사 경영과 재정에 손해가 우려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힘들고 또 위험해서 미국으로 가겠다 이제 이렇게 한 셈인데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까? 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 입장에선 그런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증시에서 김 의장은 보유 주식 한 주당 29주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갖겠다고 신청한 상태죠. 자, 이를 차등 의결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지분 2%만 있어도 58%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외부 자금이 들어오더라도
경영권 방어 걱정 없이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차등 의결권이 꼭 그런 좋은 기능만 있는 것 아니다, 이런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대주주의 의결권을 이렇게 크게 인정하게 되면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게 돼 결국 자금 모집이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쿠팡의 미국행을 차등 의결권 때문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예, 물론 쿠팡의 속마음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쿠팡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차등 의결권 논란을 다시 촉발시킨 계기가 된 건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미국처럼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지금까지는 이 경영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거나 또 경영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때문에 도입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이런 인센티브를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린다면 대책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기업들이 국내에서 있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일자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소식입니다. 예, 쿠팡의 미국 진출 소식, 한 기업의 해외 진출 소식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과제를 남긴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자 미얀마 군부가 또 총기를 썼습니다. 이미 20살 여성이 실탄을 맞아서 뇌사 상태인 상황에서 군부의 발포가 이뤄져서 이 시위대의 반발이 컸는데요. 군부는 압박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 무장군인과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새총과 장총을 겨누더니 이내 발포합니다. 다른 지역에선 한밤중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시위대는 혼비백산 달아나는데 경고 사격인지 조준 사격인지 발포는 멈추지 않습니다. 실탄을 쏜 건지 부상자는 얼마나 되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SNS에는 다리와 이마 등에 총격을 당해 피 흘리는 시민들의 모습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곤봉으로 때리고 체포하는 군부의 과잉 진압이 계속될수록 반대 시위는 더 거세집니다. To protect the democracy also. Democracy that all we want. 군부는 시민들의 알 권리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15일과 16일 오전 1시부터 9시 사이 인터넷을 전면 차단했는데 시민들은 쿠데타 반대 인사들을 새벽 시간에 기습 체포하는 걸 숨기기 위한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They must not be disrupted to ensure the right of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ncludes access to information. 군부는 오늘도 쿠데타가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모레면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우수입니다. 갑자기 날이 추워졌습니다만 봄 또한 멀지 않았습니다. 산서고등학교 관사 앞에 매화꽃 핀 다음에는 산서주조장 돌담에 기대어 산수유꽃 피고 산서중학교 뒷산에 조팝꽃 핀 다음에는 전북 장수 산서면에서 교편을 잡았던 시인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마을을 물들이는 꽃으로 봄을 노래했습니다. 그렇듯 봄꽃이 피는 순서를 춘서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엔 온난화 탓인지 춘서가 뒤죽박죽 흥크러지기 일쑤여서 봄꽃 축제를 준비하는 분들이 곤욕을 치르곤 합니다. 하지만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세상사가 어디 꽃뿐이겠습니까? 매사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일이 꼬이고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우왕좌왕이라고요? 누가 우왕좌왕입니까? 코로나 백신 확보가 더디다는 우려에도 걱정 말라고 호언장담했던 정부가 백신 접종 첫 발부터 삐끗했습니다. 중증으로 번지기 쉽고 사망률이 매우 높은 고위험 고령자 54만 명이 제외된 것은 당사자는 물론 우리 모두에게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이래서야 11월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지 도무지 정부가 하는 일이 또다시 미덥지가 않습니다. 잘못 끼운 첫 단추는 사실 정부가 일찌감치 다양한 백신 확보에 나섰더라면 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격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안정성이 입증될 때까지 여유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여당 의원은 백신 추정 주사라는 표현까지 쓰며 국민을 코로나 마루타로 삼자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급기야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사용을 허가하면서도 고령자 접종 여부 판단을 일선 의사들에게 맡겼습니다. 식약처가 내려야 할 판단과 져야 할 책임을 의약품 전문가도 아닌 의사에게 떠넘기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래서야 국민이 어떻게 정부와 백신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백신 확보부터 지각했을 뿐 아니라 접종 시작도 OECD 37나라 중에 맨 꼴찌입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5나라도 모두 우리보다 빠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하루 7, 8명씩 귀중한 생명이 코로나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하루 1시가 누군가에겐 절체절명의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얼마나 절박한 마음과 자세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2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오락가락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막바지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한파가 절정을 보일 텐데요. 서울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 주 후반까지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바람도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목도리도 좋겠고요. 모자와 장갑까지 착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춘천이 영하 12도, 안동은 영하 10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하루 종일 영하권인 곳이 많겠습니다. 또 오늘 눈이 짧고 굵게 내리고 지나갔는데요. 서해상에서 다시 눈구름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충청과 호남, 제주 지역에서 눈이 또 한 번 내릴 텐데요. 오늘보다 더 많은 눈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으로는 최고 15cm까지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금요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2월 16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